다이빙이 인기를 누리는 이유는 저마다 독특한 특성을 갖춘 다양한 환경에서 즐길 수 있기 때문이죠. 일반적으로 다이빙은 산호초나 따뜻한 바다 외에도 호수, 저수지, 샘, 침수된 돌산, 강 및 인공적으로 조성된 다이빙 환경 등에서 합니다. 장소에 상관없이 다이버에게 영향을 주는 환경 조건은 6가지가 있는데요. 어느 정도나 영향을 주는지는 환경에 따라 다릅니다. 대부분의 환경에서 온도는 계절에 따라 달라지는데 물도 수온에 따라 층을 형성하는 경향이 있어서 수심이 깊어질수록 차가워집니다. 어떤 수심에서 온도가 내려가는가는 환경, 계절 및 물의 움직임에 따라 다릅니다. 중요한 것은 계획한 수심에 따라서 노출 보호를 갖추는 것이지요. 시야 범위는 1m 또는 수피트 정도에서 30m 또는 100피트 이상인데요. 보통 수평으로 얼마나 멀리서 다이버를 볼 수 있는가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공기 속의 황사와 마찬가지로 물속에 부유물이 많으면 시야가 줄어들죠. 물의 움직임, 날씨, 플랑크톤 및 바닥의 구성 성분에 따라 부유물도 달라지고 시야도 더 낮아집니다. 시야가 좋지 않다고 다이빙을 망치지는 않습니다. 얼마나 멀리까지 보는가보다 무엇을 보는가가 더 중요하니까요. 하지만 시야가 낮을수록 버디와 떨어지기 쉬우니 가까이 붙어서 서두르지 말고 서로를 확인하세요. 내비게이션을 하려면 보통 더 많이 집중해야 하는데요. 하강과 상승 중에 방향 감각을 잃을 수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바닥이나 줄을 따라서 하강과 상승을 하는 게 제일 쉬운 방법인데요. 시야가 좋지 않을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하지만 참고물이 없다면 다이빙 컴퓨터를 사용해서 본인의 수심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이빙을 할 맛이 나지 않을 정도로 시야가 좋지 않으면 다이빙을 하지 않거나 이미 시작했을 때는 중단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물이 깨끗하더라도 방향 감각을 잃을 수 있습니다. 강조하건대 참고물을 활용하세요. 또한 서로 볼 수 있더라도 버디와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일 수 있으니 꼭 가까이 붙어 있으세요. 다이버에게 영향을 주는 물의 움직임은 파도와 조류 두 가지인데요. 파도가 다이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이번 단원의 뒷부분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약한 조류가 아닌 이상 조류를 거슬러 수영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다이빙을 할 때에는 조류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적절한 기술이 필요하죠. 조류는 보통 수면에서 가장 강하고 바닥에서 가장 약하므로 조류가 있을 때 다이빙을 할 계획이라면 수면에서 장거리 수영을 하지 마세요. 조류가 약한 곳 근처로 이동하여 다이빙을 시작하세요. 이렇게 하면 다이빙 방향을 돌릴 때 조류에 밀려나지 않고 오히려 도움을 받아 출수 지점 쪽으로 쉽게 움직일 수 있죠. 특히 수면에서는 조류가 아주 약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류를 거슬러 수영하지 마세요. 체력이 지쳐버릴 수 있거든요. 조류를 건너 수영하여 해안에 도달하거나 다이빙 보트의 뒤에 있는 트레일 라인까지 도달하거나 또는 상황에 따라 조류에서 빠져나오세요. 보트 다이빙 시 조류 때문에 보트에 닿을 수 없더라도 당황하지 말고 침착하세요. 버디와 떨어지지 말고 BCD를 부풀리고 신호기구를 사용해서 보트의 픽업을 요청하세요. 드리프트 다이빙을 하면 조류를 이용해 흘러갈 수 있어서 조류에 대처하기 쉬운데요. 해류가 강하면서도 다이빙 장소로 인기 있는 곳에서 다이빙할 때 매우 좋은 방법이죠. 패디 드리프트 다이버 코스에서 기술을 배울 수 있습니다. 바닥의 구성 성분은 모래, 진흙, 바위, 산호 또는 식물일 수 있고 다이빙 장소들은 대부분 이 중 한 가지 이상으로 이루어져 있죠. 바닥이 어떤 형태이든 가능한 바닥과 접촉하지 마세요. 잘못해서 바닥을 휘젓게 되면 시야가 안 좋아질 수 있기 때문이죠. 또한 자상과 창상을 예방하고 수중 생물들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유선형 장비를 갖추고 중성 부력 상태로 바닥 위에 머무르세요. 꼭 바닥에 닿아야 한다면 예민한 수중 생물들이나 위험 요소가 없는 것을 선택하여 조심스럽게 착지하세요. 핀 끝으로 접촉하는 정도가 가장 이상적입니다. 바닷가 가까운 곳에 있을 때는 손과 발의 위치에 주의하세요. 해변 다이빙 중에 걸어서 입수 또는 출수할 때는 어느 정도는 바닥에 닿아야 합니다. 따라서 필요시 다이빙 중에 바위로 인한 창상이나 수중 생물로 인한 자상을 예방하기 위해 웨트수트 부츠를 착용하세요. 수영을 시작하기에 적절한 깊이까지 걸어가세요. 일광은 수중에서 다이버가 확보할 수 있는 빛의 양에도 영향을 주지만 태양에 의한 화상을 일으키기도 하죠. 다이버들이 흔하게 입는 부상이지만 쉽게 예방할 수 있습니다. 자외선 차단제를 사용하고
가능하면 그늘에 있으면 됩니다. 옷으로 잘 감싸고 날씨가 흐리더라도 피부가 탈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장기간 밝은 햇빛에 반복적으로 노출되면 눈이 손상될 수 있으니 품질 좋은 선글라스로 보호하세요. 민물에서도 바닷물에서도 멋진 다이빙을 즐길 수 있죠. 민물이든 바닷물이든 다이버의 기술은 통하지만 보통 몇 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민물은 밀도가 낮아 웨이트가 많이 필요 없죠. 그러니 바닷물에서 민물 또는 민물에서 바닷물로 이동할 때는 웨이트를 적절하게 갖추었는지 확인하세요. 해양 환경은 수중 생물들이 더 많고 물의 움직임, 즉 파도, 조류, 조수가 더 많이 일어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면 민물 환경에서는 바닥을 휘저을 확률이 훨씬 높고 레크레이션 수심 범위에서도 깊은 곳으로 내려갈수록 수온 약층을 만나게 될 확률이 높지요. 다이버로서 다이빙 상황 평가 능력을 기르세요. 여러분의 강사, 다른 다이버 및 경험을 통해 상황 평가 방법을 배우게 되면 날씨, 계절, 물의 움직임, 물의 상태, 다른 다이버의 온라인 보고서나 이야기, 비슷한 장소에서 한 다이빙을 바탕으로 다이빙 상황들을 평가할 수 있죠. 그리고 다이빙을 할지 안 할지 결정하는 것도 이 평가에 포함됩니다.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면 가능한 한 대처 방법에 대한 정보를 더 알아보세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면 다른 장소나 다른 날을 선택하세요. 다이빙에 대한 최종 결정은 본인이 내리는 겁니다. 본인의 안전은 본인의 책임이므로 다이빙에 대한 최종 결정은 본인이 직접 내려야 합니다. 일장에서 다루었듯이 환경 오리엔테이션에 참석하면 특정 환경에서의 특별한 점에 대처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상황을 평가하고 잠재적인 문제점을 제거하는 방법을 배우세요. 오리엔테이션에 참석하면 다이빙을 더욱 안전하고 신나고 알차게 즐길 수 있습니다. 모든 다이버에게는 한계가 있죠. 새내기든 베테랑이든 한계를 넘어서는 안 됩니다. 즉, 자신의 훈련 및 경험상의 한계를 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자신이 편안하다고 느끼는 한계 이내에서 머물라는 뜻이기도 하죠. 이것은 중요한 원칙인데요. 지금까지 자료를 보면 개인적인 한계 이내에 있지 않았을 때 각종 사건과 사고로 이어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이유를 알아볼까요? 먼저, 일부 다이빙 형태의 경우 내포된 위험이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위험을 인지하고 예방하려면 훈련이 필요합니다. 다이빙 시 안전 불감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무 문제도 없으면 때때로 한계를 넘게 되죠. 예를 들어 특별한 훈련이나 장비 없이 난파선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것처럼요. 또한 사람의 심리라는 게 또 그렇게 하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문제가 발생하면 완전히 무방비 상태이니 대처할 수가 없게 되죠. 불안하여 잠재적 문제를 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다이버가 본인의 한계를 넘었다는 것을 알고 너무 긴장한 나머지 다른 문제에 집중하지 못할 때 일어나는 일이죠. 계속해서 교육을 받고 점차 경험을 쌓아서 본인의 한계를 늘려나가세요. 억지로 한계를 넘어서거나 불편할 정도로 다이빙하도록 권하는 동료와 다이빙하지 마세요. 오히려 더 보수적으로 다이빙하라고 하거나 자신의 한계에 맞게 하라고 하는 버디와 다이빙하도록 하세요. 안전뿐 아니라 다이빙을 즐겁게 하려면 걱정하지 않고 자신감 있게 다이빙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죠. 수중생물을 볼 수 있다는 재미는 바로 다이빙의 특별한 매력 중 하나죠. 어쩌면 여러분이 다이빙을 즐기는 이유일 수도 있겠네요. 수중생물들 대부분은 매력적이고 아름다우며 해롭지 않습니다. 다이버로서 여러분은 수중생물과 수동적 또는 능동적으로 상호작용할 수 있죠. 일반적으로 수중생물을 방해하지 않도록 수동적으로 상호작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천천히 부드럽게 주변의 수중생물을 배려하면서 이동하세요. 방해하지 않을수록 많은 것을 볼 수 있죠. 능동적 상호작용은 직접 수중생물에 영향을 끼치는 경우입니다. 수중생물을 건드리거나 움직이거나 겁을 주지 않도록 하세요. 일부의 경우는 이유가 있겠지만 능동적 상호작용은 대체로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의도적이지 않았다고 해도 말이죠. 그러니 수동적인 상호작용을 하도록 하세요. 수중생물은 대체로 해롭지 않지만 일부는 부상을 입힐 수 있습니다. 이러한 동물은 대개 찌르거나 침을 쏘거나 무는 그룹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요. 찌르거나 침을 쏘는 것들에는 해파리, 불산호 및 비슷한 종, 솔배 간팽이나 쏨뱅이와 같은 가시물고기, 가오리, 성게,
청자고둥이 있습니다. 무는 것들에는 곰치, 상어, 창꼬치류, 문어 및 랍스터, 게가 있습니다. 수중생물로 인한 부상은 결과적으로 다이버가 부주의하게 행동하거나 수중생물이 방어적 행동을 하도록 유도했기 때문입니다. 모든 생명체를 존중해서 대하면 수중생물로 인한 부상의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바닥에 닿지 않도록 하고 바닥 접촉이 허용되는 지역이라면 익스포저 수트와 장갑을 착용하세요. 또 손발 위치를 잘 살펴보세요. 수중동물을 건드리지 마세요. 잘 알지 못하는 종류는 특히 조심하세요. 거대한 상어처럼 공격할 가능성이 있는 동물이 있으면 바닷가 가까운 곳이나 근처에서 정지하고 가만히 있으세요. 동물을 향해 수용하지 말고 계속 지켜보세요. 그냥 지나치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에게 공격성을 드러내거나 과도한 호기심을 보인다면 바닥에서 출수 지점으로 침착하게 수용해서 물 밖으로 나가세요. 수중생물로 인한 부상은 대체로 경미한 경우가 많지만 성가신 것부터 목숨을 위협하는 것까지 범위가 다양할 수 있죠. 어떤 상황에서든 호흡을 최우선으로 삼고 필요한 경우 CPR을 실시하고 심각한 출혈을 처치하세요. 응급처치를 실시한 후 심각한 부상 또는 심각한 반응이 명백하거나 치료가 효과가 없을 경우 응급구조대에 연락하세요. 이러한 유형의 응급사태에 관해서는 패드 레스큐 다이버, 이멀전시 퍼스트 리스폰즈 프라이머리 및 세컨더리 케어 코스에서 자세히 배울 수 있습니다. 수중생물로 인한 부상이라고 하면 보통 동물을 떠올리겠지만 켈프나 기타 식물도 잠재적으로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가장 위험한 것이 엉킴 현상인데요. 키트를 유선형으로 하고 식물이 무성한 지역을 피하세요. 만약에 걸렸다면 뒤로 빠져나오되 회전하지 마세요. 회전하면 식물이 감겨서 상황이 더 악화됩니다. 필요하다면 버디의 도움을 받아 벗어나세요. 해변은 가장 인기 있는 다이빙 장소이면서 지역에 따라 유일하게 선택할 수 있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버디와 함께 상황을 평가하고 다이빙을 계획한 후 해변에서 다이빙을 시작하세요. 일반적으로 마스크, 핀, 스노클을 제외한 모든 장비를 착용합니다. 그런 다음 물을 향해 걸어간 다음 입수 전에 마스크와 스노클을 착용하세요. 걸어서 입수하고 출수할 수 있지만 장소에 따라서는 부두에서 자이언트 스트라이드로 입수하고 사다리를 타고 출수하거나 계단을 통해 입수 및 출수할 수도 있습니다. 해안에서 걸어서 입수할 때는 바닥 구성과 혹시나 밟힐지 모르는 위험한 또는 민감한 수중생물에 주의하세요. 발을 보호하는 것을 착용하는 것이 좋을 수도 있습니다. 수영한 다음 핀을 착용하기에 적절한 깊이에 도달할 때까지 걸어가는 것이 일반적인 기술입니다. 다음으로 다이빙 장소에 따라 하강한 다음 바닥으로 이동하거나 수면에서 이동한 다음 부표 라인을 따라 하강할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절차와 반대로 상승하고 출수합니다. 걸어서 입수할 수 없는 환경에서는 수영하기 알맞은 수심까지 다른 방법으로 수영해야 한다는 점을 염두에 두세요. 또한 다이빙을 계획할 때는 출수 중에 필요한 공기를 충분히 확보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약한 서프를 통해 입수해야 하는 다이빙 장소도 있는데요. 즉, 새내기 다이버는 허리 정도 높이의 파도가 치는 완만한 경사면을 따라 입수해야 합니다. 물의 움직임에 대한 기본 원리를 알면 약한 서프를 통해 입수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파도는 자신의 높이보다 약간 깊은 물에서 부서지며 서프를 형성하는데요. 바닥이 끌리면서 위아래가 뒤집히게 되죠. 즉, 파도가 부서지는 것을 주목하면 수심을 알아낼 수 있겠죠. 파도는 서지와 역류를 일으킵니다. 서지는 앞뒤로 움직이는 운동이며 높은 파도 때문에 발생하죠. 서지 때문에 바위나 위험한 물체 쪽으로 밀리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서지는 깊은 곳으로 가면 사라집니다. 역류는 파도가 부서지면서 생긴 물이 바다 쪽으로 돌아가면서 밀려오는 파도 아래쪽으로 흐르는 현상입니다. 파도가 크고 비치가 비탈질수록 역류가 강해집니다. 역류에 휘말리면 몸의 균형을 잃을 수 있지만 약한 서프에서는 별로 강하지 않습니다. 파도는 보통 각을 이루며 해안에 접근하는데요. 때문에 연안류가 발생하죠. 연안류는 해안선과 평행을 이루며 흐르고 다이빙 중에 다이버를 해안 아래로 끌어내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다이빙 중에 조류 속으로 이동하도록 계획하거나 해안선을 따라 아래쪽으로 출수하도록 계획하면 됩니다.
바닥에서 흐르는 물이 바다 쪽으로 되돌아가려는 것을 장애물이 막는 경우가 있는데 때로 파도가 이 장애물을 강하게 밀어젖히게 됩니다. 이런 현상이 일어날 때 좁은 통로를 통해서 물이 바다 쪽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통로를 지나치면 흐름이 사라집니다. 이것을 이안류라고 하죠. 이안류에 휘말리면 빠른 속도로 해안에서 먼 곳으로 떠밀려가며 굉장히 강해서 거슬러서 이동하기 힘들기 때문에 조심해야 합니다. 이런 사고는 대체로 이안류 때문이라기보다 패닉 상태가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안류를 만나면 맞서지 마세요. 사라질 때까지 BCD를 팽창시키고 지속할 수 있는 속도로 이안류를 가로질러서 수영한 다음 해안으로 돌아오세요. 지역에 따라서 해당 지역의 이안류에 관한 권고사항이 있기도 합니다. 해안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수면의 물을 바다 쪽으로 밀어보낼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깊은 곳에 물이 올라와서 수면의 물을 대체하는 용승이 일어납니다. 용승이 일어나면 다이빙 상황이 맑은 시야로 되지만 수온이 내려가므로 노출 보호가 더 필요해질 수 있습니다. 달과 태양의 중력은 바다를 잡아당겨서 약간 볼록하게 만드는데요. 지구의 자전에 따라 수면이 올라가고 내려가는 간만이 일어납니다. 간만은 조류를 일으키는데 특히 좁은 지역 안팎으로 흐를 때 그렇습니다. 조류는 수심과 시야에 영향을 줍니다. 조수의 변화는 눈으로 볼 수 있는 정도부터 눈치 못 챌 정도까지 다양하지만 예측이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다이빙의 가장 적절한 때는 만조인데요. 지역의 간만의 시간 및 피는 온라인이나 앱으로 찾을 수 있습니다. 간만의 변화가 매우 크다면 지역의 다이빙 전문가가 해당 지역의 기술에 관해 진행하는 오리엔테이션에 참여하세요. 이제 약한 서프를 통해 입수할 때 사용하는 기술을 살펴볼까요? 파도가 없거나 가장 잔잔할 때 입수할 수 있도록 먼저 파도가 부서지는 장소와 패턴을 살피세요. 핀을 제외한 모든 장비를 착용하고 호흡기로 호흡하면서 입수하세요. BCD에는 물이 뜰 정도의 공기만 있으면 됩니다. 버디와 함께 깊은 물을 향해 빠르게 걷습니다. 파도가 치면 화면과 같이 서서 안정적이도록 합니다. 또한 마스크나 호흡기가 벗겨지지 않게 주의하세요. 부표, 플로트를 사용한다면 여러분의 뒤쪽에 놓고 끄세요. 수영하기에 알맞은 수심에 도달하면 핀을 착용하고 수면으로 수영하여 밖으로 나갑니다. 가능한 한 재빨리 서프를 통과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하강하기 전에 수면에 조금 더 있을 생각이라면 스노클로 교체하여 공기를 아껴야겠죠. 다이빙이 끝나면 서프 지역 밖의 수면으로 상승한 후 파도의 패턴을 보면서 서프가 약해질 때 해안으로 들어갈 타이밍을 확인하세요. 준비가 완료되면 호흡기로 교체하고 버디와 함께 수면을 통해 해안으로 이동합니다. 걸어갈 만한 깊이에 도달하면 확실하게 서서 걸을 수 있도록 BCD에 공기를 뺍니다. 파도를 유심히 보면서 핀을 제거하고 재빨리 해안으로 걸어가세요. 파도가 몰려오면 아까 했던 것처럼 잘 버티세요. 넘어졌을 때는 파도 때문에 일어서기 힘드니 그대로 있으세요. 물에서 거의 빠져나올 때까지 기어서 이동하고 버디의 도움을 받아 일어서세요. 다이버는 대개 보트에서 다이빙을 합니다. 보트 다이빙을 준비할 때는 미리 장비를 점검하고 다른 사람의 것과 섞이지 않게 표시해두세요. 공간이 제한되어 있으니 가방에 넣고 빼기 쉽도록 짐을 꾸리세요. 가장 나중에 필요한 것은 바닥에, 먼저 필요한 것을 제일 위에 놓습니다. 마른 옷, 음료수, 과자, 자외선 차단제, 수건 등 보트에서 필요한 물품을 챙기세요. 다이빙에 대비해서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잘 먹어두세요. 또 배멀미 예방을 위한 준비도 해두세요. 배멀미는 건강에 장기간 영향을 주는데 드물기는 해도 다이빙을 망칠 수 있죠. 대다수 지역에서 처방전 없이도 적절한 약을 구매할 수 있지만 본인에게 적절한 약이 궁금하다면 의사와 상담하세요. 이동 중에는 밖에서 신선한 공기를 마시며 수평선을 바라보세요. 상태가 좋지 않을 때는 뱃머리에 있지 않도록 하세요. 상태가 악화됩니다. 또한 엔진의 배기가스를 피하세요. 속이 영 편치 않으면 예방 차원에서 다른 사람과 함께 바람이 불어오는 난간으로 이동하세요. 보트 다이빙 때는 출발 시각보다 일찍 도착해서 승무원의 지시에 따라 장비를 보관하세요. 전세 다이브 선박은 보통 출발 전에 점호를 시행하는데요. 이 점호는 안전을 위해 중요합니다. 다이빙을 종료할 때마다 점호 또는 다른 절차에 따라 모두 승선했는지 확인하기 때문이죠. 승무원이 어떤 절차에 따라 진행하든 따르세요.
보트 이동은 몇 분 또는 몇 시간 걸릴 수 있습니다. 이동거리가 매우 짧다면 부두를 떠나기 전에 장비를 미리 갖추세요. 하지만 키트를 준비하되 다이빙 장소에 도착하거나 가까워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버디와 함께 다이빙을 계획하고 수트 및 장비를 착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장비를 준비하고 탱크를 완전히 충전했는지 확인하고 나면 장소에 도착할 때까지 탱크 밸브를 잠그고 호흡기를 퍼지하세요. 장비를 들거나 착용한 상태에서 주변을 이동할 때는 조심하세요. 흔들리는 보트 위에서 균형을 잃기 쉽습니다. 잠시 자리를 비우더라도 장비를 반드시 고정해두세요. 파도가 치거나 심지어는 보트가 흔들려 장비가 떨어져서 누가 다치거나 물건을 부수거나 배 밖으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다이브 보트에는 대체로 선박과 고무밧줄이 있습니다. 없을 때는 탱크 위에 키트를 놓아서 구르거나 미끄러지지 않게 막아두세요. 다이빙 장소에서는 다이브 마스터가 볼만한 것들, 잠재적인 위험 요소, 상황 및 기타 정보 등 여러분과 버디가 다이빙을 계획하는 데 필요한 것들에 대해 브리핑을 해줍니다. 당일 첫 번째 브리핑에서는 매 다이빙 전에 반복할 필요가 없는 기본 다이빙 절차, 안전 문제 및 기타 정보까지 다룹니다. 여기에는 보통 다이버 비상 호출 신호가 포함되는데요. 어떤 신호가 있으며 신호를 들었을 때 해야 할 일이 뭔지 알아두세요. 브리핑이 끝나면 상황과 조류 방향을 확인하세요. 다이빙 계획의 작성이나 검토가 끝나면 키트를 착용하고 입수해도 됩니다. 소형보트에서 다이빙할 때는 장비를 착용하고 다이빙 전 안전 점검을 한 다음 백롤로 뒤로 굴러서 입수하세요. 키트를 물에 띄우고 입수한 다음 착용해도 됩니다. 대형 다이브 보트에서는 보통 앉은 상태에서 키트를 착용합니다. 핀을 제외한 모든 장비를 갖추고 버디와 함께 다이빙 전 안전 점검을 하세요. 다음으로 입수 지역으로 이동해서 다이브 마스터에게 입수 준비가 되었음을 알립니다. 핀을 착용하세요. 이때 버디의 도움을 받거나 물체를 붙잡아 몸의 균형을 잡습니다. 입수한 다음 건네받을 특수 장비를 다이브 마스터에게 건네주세요. 일반적으로 승무원이 보트, 상황 및 여러분의 신체 특성에 적합한 입수 기술을 권해주는데요. 대체로 가장 쉬운 입수 기술이 가장 좋은 것입니다. 보트에서 다이빙할 때는 상황과 수심에 따라서 줄을 따라 바닥으로 내려가세요. 다음으로 바닥을 따라서 계획 수심으로 내려가서 앞서 배운 대로 조류를 거슬러 수영합니다. 많은 장소에서 이렇게 하죠. 본인 또는 버디의 시간, 공기 또는 다른 요소가 한계에 다다랐다면 다이빙 방향을 돌려서 되돌아가세요. 줄이 있는 곳에 도착하면 줄을 상승의 보조 수단으로 그 옆에 안전하게 멈출 수 있도록 하세요. 보통 보트 측면에 준비해놓은 막대나 별도의 라인에 매달려도 됩니다. 보트 아래나 측면을 따라 이동할 때는 보트의 프로펠러와 충분한 거리를 유지하세요. 엔진이 정지했더라도 절대 접근하거나 근처에 있으면 안 됩니다. 경계를 소홀히 하면 프로펠러 때문에 참혹한 사고가 일어날 수 있고 종종 목숨을 잃기도 합니다. 언제라도 전속력으로 가동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행동하세요. 안전 정지 완료 후 보트 앞이나 바로 옆에서 수면으로 올라오세요. 부력을 갖추고 승무원에게 괜찮다는 신호를 보냅니다. 조류가 없다면 보트 사다리에서 수면으로 올라올 수 있죠. 공기가 부족하여 보트에서 떨어진 곳에서 수면으로 올라오거나 방향을 잃고 보트를 찾아야 한다면 지나가는 보트를 기다리세요. 적절하다면 수면 신호 기기를 사용해서 자신이 더 잘 보이게 하세요. 수면 바로 아래로 이동하면 안 됩니다. 보트가 볼 수 없어서 부딪힐 수 있기 때문이죠. 수면에 머물며 잘 보이게 하거나 지나가는 보트와 충돌하지 않을 정도로 안전한 수심에 머무르세요. 출수해서 보트에 오르는 방법은 다양한데요. 대형 다이빙 보트에서는 이 장에서 살펴본 사다리 출수법이 일반적이죠. 소형 보트에는 보통 적절한 사다리가 없으므로 물속에서 장비를 벗고 승선한 다음에 장비를 끌어올리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출수에 도움이 된다면 핀을 벗지 마세요. 신체적 한계 때문에 사다리를 오를 수 없을 때는 보통 이 기술을 사용합니다. 대형 보트에서 다이빙할 때도 말이죠. 조류가 약하거나 중간 정도일 때는 휩쓸리지 않도록 보트 뒤쪽에서 줄을 사용하여 다이빙하세요. 다이빙 전 안전점검이 끝나면 보통 입수해서 수입 라인으로 몸을 당긴 뒤
무어링 라인이나 앵커 라인 쪽으로 이동합니다. 무어링 라인이나 앵커 라인을 사용해서 위치를 유지하면서 하강하세요. 손을 번갈아 옮겨가며 내려가야 할 수도 있습니다. 보통 조류는 바닥에서 더 약하죠. 조류를 거슬러 다이빙을 하세요. 상승할 때는 무어링 라인이나 앵커 라인으로 돌아와서 줄을 따라 상승하세요. 안전 정지를 하고 수입 라인 쪽으로 상승합니다. 수입 라인을 따라 사다리나 트레일 라인에 매달립니다. 출수 차례가 될 때까지 트레일 라인에 매달려 있으세요. 만약 조류 속에서 줄을 놓쳐서 다시 붙잡을 수 없다면 수면으로 올라온 다음 신속하게 조류를 가로질러서 수용하여 트레일 라인을 붙잡으세요. 트레일 라인을 놓쳤다면 BCD를 부풀리고 승무원에게 픽업 신호를 보낸 다음 수면 신호 기구를 사용하세요. 다른 다이버가 출수를 마치고 본인 차례가 올 때까지 조금 시간이 걸릴 수 있으니 침착하세요. 승무원이 조류에서 다이빙할 때 사용하는 다른 절차를 알려줄 수도 있습니다. 정말 드문 일이지만 수면에 올라왔는데 보트가 보이지 않을 때는 당황하지 말고 부력을 갖춘 후 픽업을 기다리세요. 보트의 정박이 풀어졌을 수도 있고 응급사태 때문에 선장의 판단으로 떠났을 수도 있습니다. 무어링 라인이나 앵커 라인이 제자리에 있다면 매달려 있으세요. 보트가 돌아왔을 때 여러분의 위치를 파악하기 쉽도록 수면 신호 기구를 사용합니다. 현실적으로 체력이 지치지 않고 도달할 수 있을 정도로 가까운 거리에 해안이나 적절한 출수 지역이 있다면 그곳을 향해 천천히 이동하세요. 일반적으로 다이빙 계획은 4단계로 구성됩니다. 사전 계획은 다이빙 여부를 결정하는 것인데요. 2단계에서는 버디와 다이빙 사이트를 결정하고 목표에 합의하고 실행 계획을 구성합니다. 또 일반적으로 다이빙 상황 및 날씨, 서프, 간만 등을 확인하죠. 준비 계획은 다이빙 전날까지 맞춰두세요. 장비를 점검하고 필요하다면 탱크를 가득 채웁니다. 마지막으로 확인한 지 여러 날이 지났다면 상황을 한 번 더 확인하고 적절하게 장비를 꾸리세요. 최종 준비는 떠나기 직전에 합니다. 적절하다면 지난 몇 분간의 상황 변화를 다시 확인하세요. 지인들에게 어디로 가는지, 언제 돌아오는지, 만약 되돌아오는 시간이 늦어진다면 무엇을 해야 하는지와 휴대전화 번호를 알려주세요. 자격증, 자외선 차단제,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음료수 등과 같은 휴대할 개인 물품을 챙기세요. 남은 물품이 있으면 장비 가방에 집어넣고 혹시 빠진 것은 없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세요. 다이빙 사전 계획은 다이빙 장소에서 알아낸 정보를 바탕으로 세우는 실제 다이빙 계획입니다. 가능한 한 많이 예측하고 토론하고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날씨 상황이 적절한지 필요한 만큼 시간을 들여서 평가하고 적절하지 않다면 다른 장소를 찾거나 다이빙을 취소하세요. 출수 및 입수 지점과 방법, 그리고 다이빙 코스를 포함한 기술에 대해 합의하세요. 필요에 따라 신호와 의사소통 방법을 검토하세요. 버디와 헤어졌을 때의 절차와 시간, 수신 및 공기 공급 한계에 대해 합의하세요. 응급사태가 일어났을 때 해야 할 일에 관해서도 논의하세요. 다이브 플래닝 슬레이트에 다이빙 사전 계획에 도움이 되는 점검표가 있습니다. 다이빙은 다른 스포츠나 활동에 비해 훨씬 안전하지만 그래도 위험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람은 물에서 호흡할 수 없죠.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물속에 있다는 것은 몇 가지 위험성을 내포합니다. 또한 압축 공기를 호흡하는 것에 관한 몇 가지 위험 상황을 이미 배우기도 했죠. 새내기 다이버가 배우는 내용으로도 보통은 위험을 줄이고 관리에 도움이 되지만 모든 것이 그렇듯 위험 요소를 완전하게 제거할 수는 없죠. 문제 발생 가능성을 줄이려면 자신의 한계를 지키면서 다이빙하세요. 체력을 관리하고 기술을 계속해서 정확하게 연마하세요. 안전 다이빙 지침을 따르고 권장 장비를 보유하며 훈련 받은 대로 행동하세요. 필요 없다고 생각될 때도 말이죠. 스트레스를 받으면 습관대로 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고 문제 예방과 대처에 도움이 되는 습관을 들여놓으세요.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하게 마련입니다.
적절한 절차를 따르고 필수 장비를 갖추면 실수에 대해 어느 정도 여유를 가지고 대처할 수 있습니다. 적절한 다이빙 습관과 장비를 갖추면 그만큼 문제 발생 가능성이 줄고 발생하더라도 사소한 수준에서 끝납니다. 문제를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게 준비하는 게 좋습니다. 다음 소단원에서는 기본적인 문제의 관리 방법에 대해 소개합니다. 다이버 교육을 계속해서 받으면 이 코스에서 학습할 내용을 더 폭넓고 자세하게 익힐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의료진, 인명구조원 및 전문 다이빙 가이드한테 즉시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곳에서 다이빙을 계획한다면 패들 레스큐 다이버 및 이멀전시 옥시즌 프로바이더 코스는 물론 이멀전시 퍼스트 리스폰즈 프라이머리 및 세컨더리 케어 코스를 완료할 것을 권장합니다. 다이버가 곤란에 빠지는 상황은 대체로 수면에서 발생하죠. 지금까지 배운 대로만 하면 이러한 문제 대부분을 예방 또는 통제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한계를 지키면서 침착하게 다이빙하고 수면에서는 양성 부력을 갖추고 유지하세요. 수면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즉시 부력을 확보하세요. BCD에 공기를 넣거나 웨이트를 떨어뜨리세요. 일단 행동을 멈추고 생각한 다음 행동하세요. 필요하다면 도움을 요청하세요. 그래야만 상황이 악화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수면에서 다이버를 도와야 할 때는 해당 다이버에게 도움이 필요한지와 심리 상태를 확인하세요. 패닉 상태가 아닌 자기 통제가 가능한 다이버는 보통 신호를 보내거나 도움을 요청합니다. 이들은 비교적 안정적이며 신중하고 자제하면서 움직이죠. 또한 대체로 지시에 반응하고 따르며 장비를 착용할 수 있고 부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패닉 상태인 통제불능의 다이버는 공포심으로 인해 훈련 중에 배운 신중하고 자제력 있는 행동을 잊고 본능대로 움직입니다. 이들은 수면에 머무르면서 격렬하게 몸부림치고 엄청난 에너지를 소모하며 탈진에 이르기도 합니다. 또한 대부분이 부력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가라앉지 않으려고 물체든 사람이든 상관없이 붙잡고 올라탑니다. 마스크와 마우스피스를 벗고 눈이 휘둥그레져서 제대로 주변을 살피지 못하죠. 지시도 따르지 않고 빠르고 급작스럽게 움직입니다. 패닉 상태인 다이버는 즉시 도와줘야 하는데요. 탈진할 때까지 허우적대다가 물속에 가라앉아 익사할 수 있기 때문이죠. 다른 다이버를 도와줄 때는 다음의 4단계 절차를 따르세요. 첫째, 본인과 다이버를 위한 부력을 확보하세요. 플로트를 던지거나 어떤 것을 내미는 방법이 이상적입니다. 만약 접근해서 도와야 한다면 먼저 본인의 부력부터 확보하고 해당 다이버의 BCD를 부풀리거나 웨이트를 떨어뜨리세요. 둘째, 다이버를 안심시켜서 침착하게 하세요. 셋째, 다이버가 호흡을 조절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천천히 심호흡을 해서 긴장이 완화될 수 있게 해주세요. 가능하다면 그리고 상황이 적절하다면 먼저 휴식할 시간을 주고 다음 조치를 취하세요. 넷째, 다이버가 보트나 해안으로 돌아가도록 도와주세요. 자기 통제가 가능한 다이버도 다리 경련이나 다른 문제로 도움이 필요할 수 있죠. 훈련 중에 다이버 끌기법을 배워볼 겁니다. 수면에서 반응이 없는 다이버는 물을 들이마셨거나 피로와 탈진 때문에 실신했을 수 있습니다. 또는 심장마비, 폐 과팽창이나 다른 심각한 증세가 나타났을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해요. 최우선으로 호흡을 확인하고 필요하면 구조 호흡을 시작해야 합니다. 수면에서 얼굴을 담근 채 떠있는 다이버는 휴식을 취하거나 물속을 관찰하는 중일 수 있지만 무반응 다이버일 수도 있습니다. 의사소통이 잘 되는 버디 사이라면 혼동하지 않지만 화면에서처럼 다이버가 몇 분 이상 꼼짝 않고 떠있다면 반응하는지를 확인하세요. 이상한 자세로 떠있거나 패닉의 징후를 보인 후 움직임을 멈춘 다이버는 무반응 다이버로 간주하세요. 무반응 다이버를 도와주려면 먼저 본인과 해당 다이버의 부력부터 확보하세요. 보트나 해안의 도움을 요청하세요. 호흡을 확인하고 숨을 쉬지 않으면 구조 호흡을 해주세요. 마지막으로 다이버를 물 밖으로 꺼내세요. 필요하다면 계속해서 구조 호흡을 실시해야 합니다. 물 밖에서 해야 할 일은 조금 후에 알아보겠습니다. 강조하건대 지금까지 배운 대로만 하면 수중 문제 대부분을 예방하고 통제할 수 있습니다. 침착하게 다이빙하세요. 버디와 함께 공기 사용을 계획하고 자주 확인하세요. 또한
경험 및 훈련을 통해 배운 한계를 지키면서 다이빙하세요. 앞서 과로에 관해 배웠는데요. 수중에서 흔히 발생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살펴보죠. 여유를 가지고 천천히 깊은 호흡을 하면 과로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힘든 활동은 피하도록 하세요. 과로하게 되면 호흡기의 공급 속도보다 더 빨리 공급을 소모하므로 공기 부족을 느끼게 되는데요. 이런 느낌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다이빙을 멈추고 가능하면 해를 입지 않도록 어떤 물체에 매달리세요. 이 경우에는 죽은 산호를 예로 들 수 있겠군요. 안정을 취하고 천천히 숨을 쉬다가 호흡이 돌아오면 속도를 줄여서 다이빙을 계속하거나 가능하다면 다이빙을 중단하세요. 화면에서처럼 스쿠버 호흡기는 고장나면 공기 공급을 끊는 대신 프리플로우가 발생하게 되어 있죠. 프리플로우가 발생한 호흡기로도 숨을 쉴 수 있지만 입으로 마우스피스 전체를 물지 마세요. 공기 나오는 양이 높으면 폐 과팽창이 발생할 위험도 일부 있지만 주된 이유는 입에서 마우스피스가 빠지거나 마스크에 물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신 이렇게 입술 바깥쪽으로 눌러서 과도한 공기가 빠져나가게 하세요. 도움이 된다면 마우스피스의 한쪽을 입에 문 다음 필요한 공기를 조금씩 마셔서 호흡하세요. 식수대에서 물을 마시듯이 하면 됩니다. 프리플로우 때문에 공기가 금방 고갈될 수 있으니 즉시 상승을 시작하세요. 하지만 상승할 때는 안전 속도를 유지하세요. 당연히 호흡기를 다시 사용하기 전에 전문 서비스를 받도록 합니다. 이 기술은 제한수역 다이빙 4에서 배워볼 겁니다. 수중식물에 관한 내용에서 드물지만 엉킴 현상이 발생한다고 배웠습니다. 낚싯줄, 릴에서 빠진 느슨한 줄, 낡은 낚시그물도 엉킴의 원인인데요. 이런 문제는 천천히 움직이고 항상 경계하고 이동할 장소를 잘 살피며 키트를 유선형으로 유지하면 대체로 예방할 수 있죠. 엉킴이 발생해도 가지고 있는 공기가 충분하다면 보통 응급 상황으로 보지 않습니다. 주변에 줄이 엉킬 수 있으니 몸을 돌리거나 꼬지 마세요. 이럴 땐 행동을 멈추고 생각한 다음 천천히 침착하게 풀어나오도록 하세요. 버디의 도움을 구하되 너무 심하게 엉켰거나 공기가 부족할 때 절단 도구가 더 빠른 해결책이라면 조심해서 사용하세요. 드물지만 극단적인 경우에는 스쿠버 키트를 벗고 빠져나와야 하는데요. 이 기술은 제한수역 훈련 다이빙 중에 연습해 볼 겁니다. 공기 부족 및 고갈 상황에 대해서는 이미 배웠지요. 리저브 공기를 포함하여 SPG 확인 등 공기 사용 계획을 세워두면 대체로 예방할 수 있습니다. 항상 상승에 필요한 공기가 충분히 남아있을 때 수면으로 향하세요. 물속에서 공기를 소모하는 것보다 수면에서 더 길게 이동하는 게 낫습니다. 공기 공갈 상황에서는 4가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첫째, 공기가 조금 남았지만 약간의 호흡 저항을 느낀다면 정상적으로 상승하세요. 주변 압력이 내려가면서 공기가 늘어나므로 호흡이 가벼워지고 수면까지 안전정지 없이 지속적으로 조절하면서 상승할 수 있습니다. 둘째, 예비공기 공급원 상승은 언제나 사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가장 좋은 방법이기도 합니다. 이 방법은 이미 익숙할 텐데요. 훈련 중에 여러 번 연습해 두시길 바랍니다. 가까이 있어야 할 버디와 멀리 떨어져 있고 독립적인 예비공기 공급원이 없으면 현재 수심이 6m 또는 20피트에서 9m 또는 30피트이거나 더 얕다면 시사 또는 조절된 비상 수영 상승법을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숨을 지속적으로 내쉬어 폐 가팽창을 방지할 수 있도록 아아 소리를 내면서 위를 보고 수면으로 수영하면 됩니다. 처음에 제한수역에서 강사와 함께 수평으로 수영하면서 이 기술을 배우게 됩니다. 안전속도로 상승하고 호흡기와 모든 장비가 제 위치에 벗어나지 않게 하세요. 다이버로서의 스킬 섹션에서 더 자세히 배워보도록 하죠. 버디와 너무 멀리 떨어져 있고 다른 예비 공기 공급원이 없으면 수심이 너무 깊어서 어떻게 해도 수면까지 도달할 수 없을 때는 비상부력 상승법을 활용하세요. 웨이트를 떨어뜨리는 것 외에는 조절된 비상수영 상승법에서처럼 상승하면 됩니다. 안전상승 속도를 넘을 수 있겠지만 바닥에 있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아아 소리를 내고 수면에 가까워지면 팔과 다리를 옆으로 벌려 저항을 만들어 상승 속도를 늦추세요. 공기 고갈 상황에서 수면에 도달하면 저압 인플레이터가 작동하지 않을 텐데요. 필요하다면 웨이트를 떨어뜨리거나 BCD를 입으로 불어서 부력을 확보하세요. 다이버가 수중에서 반응이 없으면 심각한 응급사태입니다.
수면으로 데리고 나오는 것이 가장 중요하죠. 필요하면 다이버의 BCD를 사용하거나 웨이트를 떨어뜨리세요. 호흡기를 잘 붙잡되 빠져있다고 해서 다시 집어넣느라 시간을 낭비하지 마세요. 안전속도로 상승하세요. 본인까지 위험에 빠지면 도와줄 사람이 없으니 안전을 유지해야 합니다. 다이버의 부력을 통제할 수 없으면 먼저 수면까지 올라가게 하세요. 수면에 도착하면 앞에서 다룬 절차를 따르세요. 무반응이란 의식이 없거나 반응할 수 없거나 일관성 있는 행동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유사 익사나 압력 관련 상해 및 심장마비와 같은 의학적 질병은 호흡곤란, 의식불명, 분별력 흐림, 시각적 문제, 마비, 흉통, 주의력 저하, 심장마비 및 호흡정지 등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물 밖으로 나왔다면 무반응을 겪거나 겪었던 다이버를 돕는 것이 최우선인데요. 방법을 알려드리죠. 호흡을 확보하세요. 기도를 확보합니다. 호흡을 계속 확인하세요. 필요하다면 CPR을 실시하세요. 응급구조대에 연락하세요. 일단 지역 응급구조대에 연락하고 해당 지역에 댕과 같은 지역 다이버 이머전시 서비스가 있다면 연락하세요. 다이버가 반응은 없지만 호흡을 계속한다면 평평한 바닥에서 왼쪽으로 눕히세요. 다이버가 반응하기 시작한다면 계속 누워있게 하세요. 응급산소를 제공하고 열이나 추위로부터 보호하여 다이버가 정상 체온을 유지하도록 하세요. 응급구조대가 도착할 때까지 계속 돌봐주세요. 응급치료에 동행할 수 없다면 해당 다이버에 관한 내용을 가능한 한 상세하게 작성하세요. 사고 보고서가 아니므로 다이버 프로필, 응급치료 조치 내용, 비상연락처 정보 및 파악된 질병과 같은 정보만 기재하면 됩니다. 추측이나 짐작이 아닌 사실만 기록하세요. 물이나 물속에서 반응이 없었던 사람은 모두 건강검진을 받아야 하는데요. 유사 익사 등의 경우 시간이 흐른 다음 심각해지면서 사망에 이를 수도 있죠. 이처럼 완전히 회복된 것처럼 보이더라도 24시간 이후에 심각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수면 신호 기구로는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볼까요? 이러한 장치는 최소한 2개 정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소리로 주의를 끄는 청각적 기기와 먼 거리에서도 눈에 쉽게 띄도록 해주는 시각적 기기가 그것인데요. 호루라기는 가장 일반적인 청각적 기기죠. 여기에 부착하세요. 걸리적거리지 않으면서도 응급상황 때에 쉽게 사용할 수 있죠. 저압 에어혼, 뿔피리는 탱크 속 공기를 사용합니다. 소리가 매우 크지만 탱크가 텅텅 빌 경우를 대비해 일반 호루라기도 함께 갖춰 놓으세요. 공기 주입식 신호용 튜브는 주머니에 딱 들어가지만 펼치면 물 밖에서 1m 또는 3피트 이상 높이가 됩니다. 이것을 사용하면 눈에 훨씬 잘 띄는데요. 특히 거친 파도가 심할 때 유용하죠. DS, MBS, 즉 수중 전기용 수면 마커 부위도 같은 역할을 합니다. 큰 차이가 있다면 수중에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겠네요. 신호용 거울은 햇빛을 반사해 주의를 끄는데요. 항공기나 보트에 신호를 보낼 때 유용합니다. 신호용 라이트와 플래셔는 다이빙에 맞춰 설계되었으며 야간 다이빙에 적절합니다. 해안 다이빙 또는 보트로부터 다소 떨어진 거리까지 이동할 때 다이빙 부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이빙 부표는 그 위에 쉴 수 있고 다이빙 장소를 나타내주며 액세서리 운반에 도움이 됩니다. 또한 비상시에 뜰 수도 있고 다이빙 깃발을 지지해주죠. 사용 용도에 따라 최적의 유형을 선택해야 합니다. 적절한 릴에 감긴 줄을 이용하여 부표를 끄세요. 느슨한 줄은 엉킬 위험이 있습니다. 줄이 보트나 물체에 엉킬 경우 그냥 놓을 수 있도록 손으로 끄세요. 다이빙 깃발로 보트나 다른 선박에 여러분이 있다는 것을 알릴 수 있죠. 전통적인 다이빙 깃발은 아래에 다이버가 있으니 보트가 피해야 한다는 것을 나타내는데 항로 근처에서 다이빙할 때 이 깃발을 사용하라고 요구하는 곳이 많죠. 알파 깃발은 특정 선박에서 다이버들이 수중에 있어 다른 곳으로 선박이 이동할 수 없다고 알려주는 것입니다. 보통은 보트만 사용하게 되어 있지만 지역에 따라서는 모든 다이빙 활동에 사용하고 부표에 달아놓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다이빙 지역에서는 어떤 것을 사용해야 하는지 강사가 알려줄 겁니다. 깃발이 최소 100m 또는 1야드 거리에서 보이게 달아놓으세요. 지역에 따라 다이버 및 보트가 깃발과 어느 정도 거리를 유지해야 하는지 법규에 정해놓기도 하는데요. 그렇지 않다면 다이버는 15m 또는 50피트 이내에 머무르고 보트는 30m 또는 100피트에서 60m 또는 200피트 정도 떨어진 것이 일반적인 규칙입니다. 모든 보트가 다이빙 깃발을 인식할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보트 소리가 크고 가깝다면 지나갈 때까지 충분히 안전한 수심에 머무르세요. 본코스 중에 배울 수 있는 여러 입수법을 보여드렸는데요. 시티드 백롤이라는 또 다른 입수법이 있습니다. 소형 보트나 물에 가까운 낮은 플랫폼에서 입수할 때 유용하죠. 다이빙 전 안전점검을 마치면 물을 등지고 반대쪽을 바라보고 탱크는 무게중심이 뒤쪽으로 가서 수면 위에 놓이게 해서 가장자리 쪽에 앉으세요. 이렇게요. BCD를 부분적으로 부풀리고 호흡기로 호흡하며 마스크를 붙잡으세요. 버디가 입수 지역을 확인하면 턱을 밀어놓고 체중에 의해 자연스럽게 구를 때까지 몸을 뒤로 기울이세요. 마스크를 붙잡고 있다가 몸이 수면에 떠오르면 괜찮다는 신호를 보내고 버디가 입수하도록 해당 지역에서 벗어나세요. 응급상황 시 웨이트 떨구기 외에도 웨이트 조정이나 일부 입수 및 출수 방법을 위해 웨이트를 제거하고 다시 착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강사가 개인 장비에 적합한 기술을 시범할 테지만 대부분의 시스템에 적용할 수 있는 몇 가지 요점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웨이트를 제거할 때는 떨어뜨리지 않게 조심하세요. 버디가 도와줄 수도 있고 보트 승무원이나 부두에 있는 사람에게 건네줘도 됩니다. 물속에서 웨이트를 착용하기 전에 부력이 충분한지 확인하세요. 또한 웨이트의 위치를 조절하는 중에 자세가 바뀌더라도 호흡할 수 있도록 스노클을 호흡기로 교체하세요. 보통 웨이트 통합식 BCD는 얼굴이 위로 향하도록 돌면 파우치를 제자리에 밀어넣는 데 도움이 되며 이러한 방법은 다양합니다. 웨이트 벨트를 사용할 때는 벨트의 남는 끝부분을 붙잡아 웨이트가 미끄러져 떨어지지 않게 한 다음 이렇게 루프법으로 다시 착용하세요. 경련은 고통스러운 비자발적 근육 수축이며 다이빙 중에 다리 또는 발 근육에 자주 발생하죠. 경련이 일어나면 멈춰서 버디에게 신호를 보내고 근육을 이완시키세요. 부드럽게 스트레칭하고 근육을 마사지하세요. 이렇게 핀을 사용합니다. 버디에게 경련이 일어나면 이렇게 경련 부위를 누를 수 있는 물체를 건네주면 도움이 됩니다. 몇 분간 기다렸다가 경련이 진정되면 속도를 늦춰서 다이빙을 계속하세요. 기본 부력 조절 다음에는 호버링을 배울 차례죠. 중성 부력을 갖춘 다음 화면에서처럼 조심스럽게 바닥을 차고 올라갑니다. 손이나 핀을 사용하지 않고 호버링 해야 합니다.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것에 따라 조금씩 떴다가 가라앉습니다. 호흡의 깊이를 약간 높이거나 낮춰서 조금씩 자세를 통제할 수 있도록 하되 숨을 멈추지 마세요. 요령이 생기려면 연습이 좀 필요합니다. 최소 30초 정도 호버링 할 수 있을 때까지 강사가 연습을 시킬 겁니다. 웨이트를 올바르게 배치하고 중성 부력을 갖추면 트림, 즉 물속에서의 균형을 확인하고 조절하세요. 버디와 함께 수중에서 천천히 물의 중간으로 수영하다가 멈춰서 안정을 취하면서 본인의 몸이 얼마나 적응하는지 살펴보세요. 상대적으로 수평을 유지하고 얼굴은 아래를 향하도록 트림 상태를 갖추는 것이 이상적일 겁니다. 이렇게 말이죠. 발이 심하게 뜨거나 가라앉는 듯 하거나 또는 얼굴이 위로 오게 돌면 웨이트와 장비를 조절하여 트림 상태가 좋아지도록 강사가 도와줄 겁니다. 다이빙에 따라 트림 상태를 조절할 수 있도록 이 방법을 차차 배워나갈 것입니다. 피크 퍼포먼스 보이언시 코스에서는 본 코스에서 배운 것보다 좀 더 고급 기술을 배웁니다. 자세한 정보는 여러분의 강사에게 문의하거나 패디닷컴을 방문하세요. 공기고갈 연습 및 예비공기 공급원 사용 연습을 마치면 두 가지를 함께 엮어서 해볼 텐데요. 강사가 밸브를 잠근 후에 호흡이 어려워지면 공기고갈 신호를 한 뒤 버디의 예비공기 공급원을 확보해서 호흡하세요. 강사가 밸브를 다시 열어줄 것인데요. 어떤 이유가 생겼더라도 본인의 호흡기를 바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숨을 몇 번 쉬고 안정을 찾은 다음 버디와 함께 공기를 공유하면서 최소 1분간 수영합니다. 이렇게 하면 실제 응급 상황 시 일반적으로 수면까지 올라오는 데 걸리는 대략의 시간 동안 수영하면서 공기를 공유하고 버디와 떨어지지 않도록 연습을 할 수 있습니다. 강사의 지도에 따라 실제로 수면까지 상승하여 완료하세요. BCD를 입으로 부풀려서 공기가 없는 상황에서 저압 인플레이터가 작동하지 않는 것을 연출합니다. 부력을 확보할 때까지 계속 예비 공기 공급원을 사용하세요. 제한수역 다이빙 3회선 C4, 즉 조절된 비상수용 상승법의 연습을 시작할 겁니다. 앞서 여러분은 아 소리를 내면서 위를 보고 수면을 향해 수영하도록 배웠습니다. 모든 장비는 제자리에 있도록 하세요. 제한수역은 그리 깊지 않으므로 강사와 함께 수평으로 수영하며 이 연습을 해볼 것입니다. 즉, 연습에서는 수평으로 수영, 전방을 위로 간주하세요. 강사는 옆쪽이나 아래쪽에 있을 것이며 시작 타이밍을 신호할 것입니다. 손을 뻗고 전방을 보며 분당 18m 또는 60피트 속도로 수영하면서 계속해서 아 소리를 내세요. 서두르면 안 됩니다. 최소 9m 또는 30피트 정도 수영할 수 있을 겁니다. 제한수역에서 이 기술을 숙달한 후에는 개방수역에서 강사와 함께 연습해봅니다. 이때는 안전과 통제를 위해 라인을 사용합니다.